네, 안녕하세요. 기후위기 기동인연대 문영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멸종반란과 기후위기 앞에선 창작자들에서 활동하는 희음이라고 합니다. 형님, 혹시 9월에 무슨 날이 있는지 아세요? 네, 9월엔 당연히 9.23 기후정의 행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9.23 기후정의 행진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장마, 폭우 그리고 다음에 또 폭염, 태풍이 연달아 오면서 기후 재난이 일상에 된 여름을 보내는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희음님은 최근에 어떻게 기후 위기를 체감하고 계신가요? 무엇보다도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작년에 이제 신림동에 있었던 새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또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뭐 올해에만도 그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13명인가? 누적 네. 사망자가 13명인가 된다는 뉴스를 듣고 정말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실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최근에 이제 폭염으로 특히 농민분들이랑 야외 노동자분들께서 많이 사망하신 것들을 소식을 듣고 되게 좀 놀라고 좀 체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기후위기를 좀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9.23 기후정의 행진을 좀 소개해주기 위해서 9.23 기후정의 행진의 공동 집행위원장님들을 모셔봤습니다. 네, 9.23 기후정의 행진의 은정님, 정롱님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두 분, 은정님부터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9.23 기후정 행진 공동 집행위원장 맡은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23 기후정행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정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 9.24 기후정의 행진에 이어서 올해도 9월 23일에 기후정의 행진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매년 기후정의 행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기후정의 행진이 도대체 뭔가요? 이거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기후정 행진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기후 재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주셨잖아요. 구체적인 재난들을 저희가 더 많이 목격하고 올해 작년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위기가 저희가 조금 이 위기가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단순히 탄소 배출의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 위기의 어떤 본질로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위기를 좀 깨닫고 이런 불평등한 구조, 위기를 초래한 여러 가지 시스템 이걸 다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모두가 좀 존재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이 위기가 단순히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향후 우리의 어떤 모든 삶들을 규정하는 위기이고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이 좀 있었고 이런 절박한 마음들이 집단화되어져서 나온 어떤 장들 그런 것들이 기후정의 행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행진은 단순히 그래서 이런 위기가 있으니 모이자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로 인한 불안과 공포나 뭐 이런 것들에 머물지 않고 대안을 만들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위기의 몸과 몸들이 구체적으로 만나서 연결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어떤 대안적인 역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체적인 공간과 장소 로서의 또 행진도 저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3 기후행진은 이렇게 조금 장황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2019년 저희가 9월에 처음에 그 절박한 마음에 기후위기를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로에 모였던 것이 첫 시작이었고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집회를 갖지 못하다가 작년이죠. 지난해에 3년 만에 처음으로 한 3만 5천의 시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기후정 행진은 몇몇 소수의 그 어떤 리드 단위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제안은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기후정의 동맹 두 단위가 제안을 했지만 소수의 단위가 아니라
환경이나 에너지, 종교, 여성, 장애인, 그 노동, 농민 이 모든 분야에 기후위기와 연결돼 있는 다양한 각 부문과 기후위기를 또 우려하는 그 수많은 기후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400여 개 단체가 행진 조직위를 함께 구성해 주셨고 같이 끌어갔었는데요. 올해도 이미 지금 거의 400여 개, 한 20일 남았죠. 9.23까지. 이미 한 400여 개 가까운 단체가 지금 조직위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조금 더 추진위원으로 많이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간, 장소 뭐 이런 것들이 저희 기후정의 행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이제 2019년 대규모 기후 행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볼 거는 정롱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2019년에 했던 그 대규모 기후 행동을 우리가 기후 위기 비상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쉬었다가 작년에 다시 하면서는 이제 느닷없이 기후 정의라는 말이 붙었거든요. 예, 9.24 기후정의 행진 이렇게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기후 위기라는 말도 좀 낯설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일반화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그것에 좀 대응하는 어떤 가시적인 시민 행동을 우리가 보통 그냥 기후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왜 갑자기 정의라는 말이 갖다 붙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2019년에 이제 저희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그 대학로에서 있었던 집회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약간 좀 바로잡자면 그 집회 이름은 기후위기 비상행동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연대체 이름으로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제 애초에 시작은 그해 6월에 이제 간담회 자리에서 모여서 올해 9월에 어쨌든 세계적으로 기후 집회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뭐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러면 9월 집회를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제 그걸 준비했던 단위가 해소하지 않고 바로 연대체로 이제 그 이름을 그대로 쓰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2019년에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대중적인 기후 운동이 등장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뭐 기후정의 연대라는 이름에 이제 주로 환경단체, 뭐 에너지 관련된 단체들, 뭐 이렇게 등등이 있었는데, 활동가들 중심이었다면 2019년에 이제 대중적으로 정말 시민들이 함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행동하려고 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던 거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제 질문 주신 게 이제 기후 정의 행진이라고 이름이 바뀐 것과 관련해서도 저도 그런 이야기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도 아직까지는 어려운데, 아직까지는 되게 과학적인 언어, 그러니까 예전에 한 몇 년 전에는 과학의 언어가 많아서 어려운데 기후정의는 좀 더 어려운 것 같다, 뭐 설명 좀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 자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익숙하게 일정한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기후 문제가 어쨌든 정의롭게 해결돼야 된다, 또는 이 복잡한 이 어려운 중요한 문제가 사회가 함께 정의롭게 전환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런 감각으로 많이들 받아들여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기후정의라는 게 어떤 뭐 어렵다 뭐나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론이나 개념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실제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은 조금 늦었지만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예전부터 거의 30여 년 전부터 이제 있었던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런 방식의 흐름에 대해서 어떤 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관점을 분명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혜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제 어떤 대기업이나 어떤 대자본들과 같은 오염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북반구가 아니라 이제 남반구 민중들의 어떤 이렇게 생태 부채, 기후 부채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거고, 그게 이제 기후 정의라는 방식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운동으로부터 등장한 개념이고, 그것들을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이 다 빠르잖아요. 뭐든지 압축적이고. 그래서 2019년에 기후위기라는 개념이
이제 대중적으로 등장하고 이제 그때 또 막 했는데 이제 또 몇 년 사이에 또 이제 예. 기후정의라는 것도 저희도 이제 아 그래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롭게 전환하고 책임질 사람이 제대로 책임져야 된다. 이런 관점에 이제 기후정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대중적 행동의 이름에 넣게 된 거죠. 네. 아, 그 한국이 빠른 것이 좀 보탬이 된 적도 있네요. 네. 아, 네, 너무 설명 잘해주셔서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온 것 같은데 아까 그 은정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2023년에 당사자들이 이제 대거 나오셔서 목소리를 크게 내주셨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 국제적인 어떤 흐름 위에서 당사자들 우선 원칙을 좀 적용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시청자분들께서 사실 이제 남반구, 북반구 얘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록님이 조금 더 아니면 은정님이나 좀 부연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제 기후 위기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주요한 원인이다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온실가스라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화석연료를 태우는 방식으로 해서 배출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길게 따지면 이제 뭐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200여 년 이상 이제 긴 기간 동안 북반구 국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산업화가 진행이 되었었고. 사실 이 온실가스라는 게 한번 배출되면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몇백 년을 머물러요. 그러니까 뭐 19세기에 배출했던 온실가스가 아직도 지구 대기에 머물러서 현재 기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로 북반구에 잘 사는 나라들, 이제 유럽이나 이제 북미나 그리고 근래에는 이제 동아시아의 이제 일본과 한국, 중국과 같은 국가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나라들이 주로 산업화를 많이 했었고 그 배출의 책임을 많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방식으로 이제 나라가 부유해졌잖아요. 부유해졌다는 건 이제 쓸 돈이 많아졌다는 거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됐는데 역설적인 거는 이제 저희가 대부분 남반구라고 표현하는데 그 남반구가 이제 아주 정확한 지리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비유적인 개념인데 예를 들면 뭐 호주나 뉴질랜드를 남반구 국가라고 표현하진 않거든요. 지리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많은 부분 이제 이 남반구 국가들이 이제 주로 저개발 국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개발도상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가난한 나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국가들에서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또는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는 가장 또 크게 오랫동안 받아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기후 위기, 기후 재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 북반구 국가들, 그러니까 한국, 일본 다 포함한 거거든요. 이 북반구 국가들의 사실 기후 위기의 피해가 그러니까 이제 이쪽까지도 시작되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산불, 뭐 폭염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 남반구 국가들은 굉장히 예전부터 기후 위기의 피해를 겪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가뭄으로 인한 식량 기후 문제가 아주 심각했었고, 그리고 해수면 상승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먼 나라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다가 이제 잘 사는 나라들이 자기네가 죽겠으니까 이제 국제적인 이슈가 되기 그렇죠. 시작한 거죠. 네, 그게 이제 남반구, 북반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대규모 집회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9.24 기후정의 행진이라든지 이제 최근에는 4.14 기후정의 행진이 또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대규모 집회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간간히 듣는 얘기로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되면은 이 9.24, 9.23 또 4.14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여기 참여하는 단체들은 각자의 활동들을 다 멈추게 되기도 하고 뭐 이제 여기에 총력을 집중을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이제 그만큼 이게 효과가 진짜 있는 거냐에 대한 이제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대규모 집회가 필요하다면 정말 그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대규모 집회 필요하고 대규모 집회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납작한 느낌이긴 한데 사회적으로 저희가 이 기후 위기 대응 또는
이 기후 위기를 이제 겪고 있는 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고 할 때 사실은 거기에 함께 호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힘이 확인이 될 때 사실 관심이 없거나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된 사람들도 이게 무엇이지라고 이제 알게 되고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이 또 열리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대규모 집회 또는 행진 등이 되게 저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좀 사회가 좀 파편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뭔가 소통이나 뉴스도 사실은 다 분열돼서 이렇게 소화하게 되는 게 있는데 뭔가 기후 정의 운동을 하는 위치에서는 사실 이런 자리에서 한 번도 접촉면이 없었던 사람들과 만나는 건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 9.24 기후정의 행진 그리고 올해 4월에 있었던 4.14 기후정의 파업이 이제 최근에 있었던 대규모 기후 집회일 텐데 그 과정에서 그 전에 기후 문제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어떤 단체나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저는 함께 하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조그만 단체들이 끼리끼리 이제 자기들 사업하는 방식으로는 사실 그렇게 연결망이 만들어지는 게 쉽지가 않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이제 뭐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자 운동일 것 같은데 작년 9.24 때 이제 처음 이제 뭔가 이렇게 제안할 때 그때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열심히 가지고 많이 하셨고 근데 뭔가 이렇게 한번 참여해 보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있으니까 사실 올해 4.14 기후정의 파업할 때 세종에서 평일에 하는 건데도 전국에서 많은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노동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 자신들의 직업, 일터의 문제와 기후정의를 연결을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 못하면 그냥 언론이 대표적인데 이거 하면 환경단체들이 뭐 300개 모였다 이렇게 보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환경단체가 돼버리잖아요. 네. 근데 사실 리스트를 보면 환경단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이 사회의 어떤 변화를 꿈꾸는 여러 사회운동 단체들은 다 같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을 하게 되면서 중요한 변화를 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24 때 400개 단체가 있는데 올해 400개 거의 됐는데 또 단체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체도 또 많이 또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만 봐도 사실 이런 대규모 집회가 운동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확장되고 큰 힘으로 모여야 정부가 됐든 대사회적으로 사실은 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죠. 네. 굉장히 그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모이는 거에만 의미를 갖지 않고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이제 어딘가에 좀 전달하고 우리가 이제 이만큼 모였다 좀 얘기를 들어라 뭐 이런 좀 포지션의 목소리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작년 9.24에 운동적 의미가 뭐였을까 뭐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질문의 맥락에서 꼽아보면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기후정의 운동이 정말 이제는 명실상부한 되게 중요한 하나의 운동의 의제로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저희가 느끼는 건데 저희가 조직이 그러니까 올해 9월 행동 제안하기도 전에 막 문의 메일이 왔어요. 올해는 언제 합니까? 단체 계획 세우려고 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단체들이 이제 9월에는 뭔가 기후 행동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죠. 마찬가지로 사실은 운동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정부 부처나 이제 이것과 관련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4.14도 마찬가지일 텐데 뭔가 이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기후와 관련돼서 어떤 이렇게 요구와 흐름이 분명히 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분명히 인식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더 나아가야죠.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쨌든 올해 9.23에서는 그런 고민을 조금 더 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우리의 요구이자 다짐이라고 하면서 이제 화석연료와 생명 파괴 체제를 종식시키자. 이제 모든 불평등을 끝내자. 뭐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의 다짐에 조금 더 가까운 거죠.
아주 구체적인 어떤 요구라기보다는 정부나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근데 올해 이제 9.23은 이제 저희가 5대 핵심 요구를 좀 별도로 꼽고 그에 따른 세부 이제 13개 요구를 따로 꼽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 지금 기후정의 행진에 모인 이 사회적 힘과 대중들이 요구하는 바가 정부는 너네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바꿔야 될지 모른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만 사실 이번 9.23에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9월 23일 날 이제 서울 도심에서 뭐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이제 저희의 목소리를 외치려고 하는 거죠. 네. 네네, 너무너무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의 공통적인 내용이 사실은 힘을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시민적인 힘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만큼 기후위기, 기후 생태위기 문제에 다들 관심이 있고, 그것을 남의 문제가 아니고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지금의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는 점일 것 같고, 그리고 그 확인시키는 과정을 몸들의 연결을 통해서 해냈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것 말고도 9.23에서 좀 굉장히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정롱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그 해야 하는 일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면서 시민들이 동시에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한 그런 것들, 이제 소위 말하자면 기후 정의에 무엇이 해당되는지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렇게 9.23에서 이야기를 좀 해낸 것들, 뭐 예를 들자면은 주거 취약계층의 그 어떤 재난 문제를 해결하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산업 전환이 될 건데 그럴 때 고용 문제를 해결을 하라든지, 정의롭게 전환을 하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온 목소리들을 지금 9.24에서 조금 더 뾰족하게 이제 대정부 요구를 통해서 이렇게 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은 좀 사실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9.23은 9.24랑 어떻게 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지, 뭔가 대우는 어떻게 펼쳐지고, 그리고 또 9.23 이후에는 또 어떤 목소리들이 더 넓고 더 첨예하게 퍼져나갈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전망인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9.23과 9.24에 대한 요구안들이 어떤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맥락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해에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2019년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기후정의 행진은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후위기 비상행동 대학로에서 모였던, 그때는 저희가 정부를 향해서 3가지 요구안을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인정하고 비상 선언하라는 것과,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과 기후정의 입각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라라는 것, 그다음에 3번째로는 그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를 구성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요구들이 뭔가 일면 정부 하에서 받아들여지는 듯했지만 굉장히 한계적이었고, 오히려 그 온실가스 주범이라고 지목되는 그 기업에게는 그린워싱과 어떤 면죄부를 주고 되게 하여간 그런 지점들을 좀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그런 어떤 일부의 정책이나 제도만으로 이 상황을 바꾸기는 힘들구나. 이 위기는 조금 전체적인 그 구조의 문제에서 접근하고, 구조를 전체적인 어떤 전향적인 변화가 아니면 해결하기가 힘들다는 위기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것이 22년의 어떤 슬로건과 요구안이었던 것 같아요. 재난을 조금 더 명시하고, 재난을 조금 드러내는 것, 그래서 위기, 기후재난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없다라는 슬로건을 가지면서 그것에 대한 요구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화석연료 그 생태 파괴, 생명 파괴 체제를 종식하고, 뭐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모든 불평등을 끝내야 한다라는 그 세 가지 요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이것이 되게 좀 담론적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올해에는 조금 더 그 요구들이 기후 당사자의 목소리가 그러면 그 주체가 과연 누구인지 당사자를 구체적으로 호명하고 당사자들이 주체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장으로서 저희는 그 요구안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최일선 당사자의 문제와 위기의 구조를 불러온 문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우리 운동의 확장성과 대중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위기가 어떻게 우리 그 삶의 모든 현장에 연결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선언하는 자리가 올해는 그래서 923은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앞으로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또 행진에서 요구안의 특징은 아까 정농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정부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가 더 굉장히 심화되고 아주 긴박함이 더 이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현 정권은 기후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대체 어디에서도 감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핵으로 모든 것을 덮고 핵 확대 정책에만 좀 몰두하고 있다는데 저희 문제의식이 있어서 기후위기로 침해받고 있는 국민의 권리 생명권, 생존권, 모든 기본권들을 지켜야 할 그 책무가 있는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함을 좀 드러내고 더 이상 위기로 인한 우리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의한 권력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 이것이 923의 요구안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9.24 기후정의 행진 그리고 그 이전의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도 다 이 요구안이 있었는데요. 이 요구안이 이번에 9.23 기후정의 행진에서는 또 어떤 요구안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일단 이 요구안들은 누구 소수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행진 조직위에서 참여단체들 중심으로 워크숍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조와 슬로건에 맞게 그 집행위 단위에서 초안을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처음에 한 각 11개 정도의 그 약간 병렬식 요구안들이 좀 나왔었고 워크숍 가운데에서 이 요구안을 다시 최근 어떤 정세와 관련해서 핵심 요구안 5개와 그 나머지 부문별 요구안 한 14개 정도로 세부 요구안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5대 요구안 같은 경우는 뭐 가이드북이나 여러 가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뭐 최근에 아까 이제 초입에 오송 참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동하다가 작업하시다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들 좀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재난들을 저희가 더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후 재난으로 죽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요구안이고요. 두 번째는 핵발전과 화석 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물론 여기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전환 과정에서의 어떤 노동자 고용 일자리 문제, 일자리 보장이 되는 그런 정의로운 전환들을 함께 실현하라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뭐 민영화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곳곳에서 심심찮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평등 구조 안에서 이런 시장에 내맡겨진 이런 시스템이야말로 훨씬 더 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기후위기 시대에 그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이제 철도 노조에 대한 민영화 이야기가 있어서 공공교통을 확충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공공성들을 확장하면서 그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라는 그런 요구가 세 번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파괴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공항 건설이나 국립공원 개발 사업들에 대한 중단 요구가 들어갔고요. 마지막으로는 오염의 그 주범을 좀 지목하는 부유층과 대기업 자본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리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드러내는 뭐 이런 요구들이 핵심 요구안으로 5개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 요구안으로는 이 외에도 여러 이제 뭐 저희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 이 세부 요구안을 할 때 기후위기 문제가 모든 부분을 다 규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부분은 되고 아니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 우산 아래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담지는 못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 14개로 좀 추려진 것들 중에서 뭐 핵심 요구안과 이제 뭐
중복되지 않는 것들은 에너지 기본권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농업 생산 자본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농업에 대한 농업 생존권 보장이라든가 식량 주권 문제들도 한 꼭지로 저희 세부 요구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의 문제, 공공 돌봄의 문제, 공공 의료 아까 공공성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기후위기 시대에 함께 가야 될 필요 조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후위기 속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요. 매우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탄소중립 성장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올해 발표가 됐었잖아요. 너무 터무니없는 계획인데 이것들을 좀 폐기하고 실제로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대기업과 금융자본의 구체적인 책임을 물어라라고 하는 요구도 함께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군비 축소 문제라든가 제가 또 잘 눈에 빨빨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이윤을 위해서 비인간 동물을 상품화하는 공장식 축산 문제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정의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나 저희 가이드북 참고해서 꼼꼼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네.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14개 세부 세부 요구안 그리고 5개 이제 주요 요구안에 다 담기지 못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이 이제 다 우산 아래에 있다라고 또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다 캐치하지 못하고 이제 갖지 못한 이제 담지 못한 요구안들이 있으면은 당일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피켓을 또 당당하게 내걸고 또 행진 같이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당연히 너무 좋고요. 그리고 각 단위나 부문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위기고 불평등 구조를 감지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안에 체감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환하는 가운데에서 구체적인 위기를 발견하고 감각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요구들은 더 물론 요구안이 늘어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부분들, 지워져 있거나 가려져 있는 부분들을 더 우리가 요구안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현장에서 같이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은정님이랑 형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9.23 때 막 그 현장에 있었던 피켓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가거든요. 진짜 알록달록하고 기발한 피켓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언론에서도 그 사진 자료를 쓸 때 그 기발한 피켓들을 앞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식의 자료를 많이 쓰고 SNS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뭔가 할 말이 있다 이러면은 피켓을 이제 요새 트렌드가 또 재활용 박스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박스에다가 최대한 이쁘게 튀게 그렇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9.23에 나오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이팅! 좋습니다. 네. 중간 화이팅을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고 싶은데 저는 그 5대 핵심 요구안 중에서 그 석탄 화력 발전소 노동자들로 대표되는 그런 어떤 고용 전환에 있어서의 정의로운 전환이 저는 가장 좀 도드라져 보였거든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김용균들이라는 기록 작업을 하기도 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뭐 9.24 때도 이런 요구가 있었지만 계속 이런 요구가 굉장히 크게 부상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투쟁과 목소리와 그리고 현실에 대한 어떤 다양한 보고들이 있고 그리고 싸움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짐작을 하게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라면은 지금 그 석탄 화력 발전소 현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노동자들은 얼마나 지난한 싸움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 싸움을 함에 있어서 이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발전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좀 반영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정롱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그 지난 22일 날 국회 환노위에서 이제 산업전환 지원에,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이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제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때 여야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고 이제 정의당은 좀 비판을 했고 하여튼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 법률이 이제 아주 특별한 법률은 아니었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이제 노동계가 좀 많이 요구했던 법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당장에 구체적으로 이제 폐쇄와 실직 그리고 뭔가 생계 문제에 직면하게 된 노동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정부가 이제 법률에 기반한 지원책을 마련해라라는 걸로 이제 요청했던 건데 실제로 이 내용이 사실상 이제 실직을 전제하고 다른 일자리 알선을 더 열심히 잘 알아보겠다 또는 그 기간에 뭔가 생계 지원을 뭐 몇 개월 더 좀 추가하겠다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는 거죠. 근데 이제 노동계가 가장 크게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법률에 따라서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정책 심의의 산하 전문위원회라는 걸 두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노사가 동수로 좀 그 위원회를 구성하자라는 요청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지원책과 관련된 이제 많은 논의들을 하게 되니까 그런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존에 이제 뭔가 어쨌든 사측 또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에게 기울어진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이제 좀 배제된 방식으로 법안이 통과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뭐 어쨌든 제도적으로 법률 상황은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었고 뭐 이제 본회의를 통과한 건 아닌데 사실상 지금의 국회 구성에서는 이제 그게 주류적인 입장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법안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정의로운 전환을 외쳐왔었고 다양한 언론 인터뷰나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문 닫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거기서 일했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의 삶이 지금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다. 그게 비단 노동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발전소가 위치해 있었던 지역사회의 상권도 다 붕괴되고 지역사회 자체도 공동화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발걸음, 사회적인 변화는 좀 많이 미미한 상황일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들이 그냥 이렇게 폐쇄되니까 지원해달라 이런 차원의 요구에서 머무는 게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태안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들이 작년 9.24 기후정의 행진 즈음에서 발전소 노동자 선언을 발표했었어요. 그리고 그 선언의 내용이 자신들은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평생을 일했던 노동자들인데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에 동의한다. 폐쇄해야 된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삶까지 폐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폐쇄를 하고 동시에 이제 이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 어떤 몫을 노동자가 하겠다 이런 선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수동적이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요청하는 것도 그냥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가 아니라 사실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에너지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저희의 삶의 필수제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전환이 되게 중요하고 전환의 과정에서 화석연료나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는 건데 그 전환에 대해서 이제 발전 노동자들이 공공이 그러면 지금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다 국가가 운영했던 건데 국가의 계획하에서 이렇게 폐쇄하겠다고 했으면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도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발전 노동자가 당연히 함께 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이게 뭐 일자리 전직 지원, 일자리 알선,
뭐 실업급여를 얼마를 더 주고 이런 차원의 문제로 정의로운 전환이 접근되어서는 사실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률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고 이게 사회적으로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고 전환하면 당연히 그 전환 이후의 과정도 사회적으로 함께 책임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 요청을 발전 노동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에 함께 동의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회적인 힘을 싣고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싸워 나가자는 거죠. 아, 네네. 너무 상세한 설명 감사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 노동자들이 그런 어떤 불안에 시달리는 당사자, 그러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싸움의 당사자, 그러니까 기후 정의 운동이라는 싸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석탄 화력 발전소에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은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게 그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조차도 우리가 문제 삼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싸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정말 범사회적인 싸움으로 좀 이것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잘 들었어요. 네.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지난번 탄소중립 노쇠성장 기본 계획 발표하는 공청회장에서 이제 들어가서 또 피켓을 드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발언하고 이야기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탄소 이제 전환이 중요한 거 알겠고 탄소 배출량이 높은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 노동자분들의 삶을 다 앗아갈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 구조를 바꾸지 않는 선에서 전환을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부 쪽 입장에서는 이제 자꾸만 이 프레임을 바꾸지 않고 이제 어떻게든 이 구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주는 형태로 조금만 돈을 내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구안에서 좀 많이 반영이 돼서 좀 정부에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게 구조나 시스템의 변화가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사실 이제 지배 세력들이 좀 일관된 태도이긴 한데 그거는 사실은 논외 거기에 대한 변화는 하지 않고 그러면은 기존 시스템 아래에서 그냥 집단 간의 싸움으로 계속 몰아가거든요. 네. 이게 비단 기후 문제뿐만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성평등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약간 제로섬 게임처럼 만드는 그래서 뭐 기후냐 석탄화력 발전소의 노동권이냐 이런 식으로 부당 대립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기후가 정말 중요하니까 발전 노동자들이 어쨌든 희생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일종의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방식의 이 구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은 시민들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어떤 이 구도 하에서 사실은 어떤 선택에 내몰리게 되는 건지 우리는 그게 선택에 내몰리지 않게 이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 공공이 책임지고 지금까지 그럼 석탄화력발전소 이제 당장 2025년 말부터 태안화력발전소 2개 폐쇄하거든요. 그래서 한 30여 개를 이제 폐쇄를 해요. 그 국가가 하던 거를 이제 국가 계획에 따라서 폐쇄하게 됐으면 당연히 국가적 계획과 책임하에 전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환 계획 국가가 내야죠. 근데 이런 어떤 시스템 변화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 그 제한된 선택지를 주는 이런 어떤 뭐랄까 프레임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너 한 대 맞을래, 2대 맞을래. 근데 안 맞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프레임을 먼저 주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하면 마치 굉장히 주체적인 선택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지금 그런 것 같아서 하여간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요것도. 딴 것도 네네, 있는 딴 것도 있는데. 우리의 선택지를 네네. 가두어 두는 네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 저희 이제 뭐 석탄화력 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 얘기도 있었지만 또 더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저희가 핵발전소에 대한 이 문제 의식을 더 많이 국민들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윤 정부에서는 이 핵발전을 친환경 에너지고 기후위기 대응의 에너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그 요구안 중에 핵발전과 화석 연료로부터 공공재생 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라라는 요구안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부는 핵 확대 정책을 너무 노골적으로 내걸고 있고 마치 그 깨끗한 기후위기 시대 대한 에너지처럼 말하고 있지만 폐기물도 처리 안 되는, 혹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핵발전에 폐기물이 처리 안 되는 걸 화장실 없는 맨션, 화장실 없는 빌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로의 어떤 전환이 당연히 시급하고, 근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저희도 이렇게 좀 힘 모아서 해본 적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독일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올해 독일은 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4월인가요? 모든 그 핵발전을 껐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이제 시대를 열었다는 선포를 했는데요. 그 올해 나온 제가 그린피스 자료를 좀 봤어요. 봤더니 그 22년 기준 독일 에너지 발전량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5%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재생에너지 너무 취약하지 않아? 지금 그걸로 어떻게 우리 지금 에너지 소비량을 다 감당할 수 있어? 물론 수요를 줄여야 되겠죠. 에너지 수요를 당연히 줄여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어라는 그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독일만 봐도 일단 절반에 가까운 그 재생에너지 비율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2030년까지인가요? 38년까지인가? 하여간 80%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어떤 재생에너지 전환율이 되게 높은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데는,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사실 이제는 저희 2009년 기준인가요? 2019년 21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저희도 한 4% 정도 남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크게 늘 수 있었던 이유는 탈원전 정책 내지는 탈석탄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원자력 핵발전소 같은 경우는 요즘은 갈수록 뭐 보고서에서도 그렇지만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도 발표한 걸 보면 비용이 사실은 재생에너지보다 더 많이 듭니다. 더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이 가성비가 높고 깨끗한 에너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되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규 석탄 발전소를 기어이 가동하겠다고 해서 지금 내년에 을 앞두고 있죠. 곧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도 법안이 사실은 이거를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멈추게 하는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이게 지금 진도가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가 제대로 잘 마무리할지, 사실 그런 것도 너무 비관적이고, 이럴 때 9.23을 통해서 저희가 힘을 조금 집약해서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단순히 이런 이야기들이 선언이나 아니면 규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말 제 생각에는 이를테면 석탄화력 발전소에 같은 경우는 산자위 위원들을 내년에 또 선거도 있잖아요. 위원들의 면면을 다 거론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반기후 정치인이라는 걸 낙인 찍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진에서 조금 구체적인 목소리들이 모아져서 저희도 재생에너지 전환이 그냥 시스템이 아니면 정부가 그 책임을 갖고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가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을 버벅대니까 얘까지 같이 이상입니다. 네, 너무 이게 약간 맞습니다 하면서 딱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저를 좀 상세하기 위해서. 네, 하여튼 이 핵발전 그린워싱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네, 그 또 다른 요구안 중에 제가 사실은 이제 이번에 좀 독특하게 봤던 거는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해서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라는 요구안인데, 이게 작년에는 이런 이제 이동권에 대한 요구안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특별히 요게 들어간 어떤 계기나 또 이 공공교통이 왜 중요한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공공교통 이야기는 올해 조금 더 강조를 하게 되는 맥락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서울 버스 요금 다 올랐잖아요. 네. 네. 300원 올랐는데 약간 이렇게 요금 그 카드에 주는 속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다 올랐고 지하철 10월달에 이제 오르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공교통 요금이 대부분 인상이 되고 사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알게 모르게 부담이 이제 크게 되는 상황은 좀 분명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공교통과 관련된 이 사회 시스템의 전환이 기후 운동에서는 이렇게 대중적으로 되게 회자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뭔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뭔가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기후 문제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부분이 에너지잖아요. 아 그래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돼.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이 감각은 좀 많이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이제 사실 뭔가 온실가스 배출이나 사회의 어떤 인프라나 시스템을 바꾼다는 데 있어서는 교통과 수송 부분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가 이제 발표하는 뭐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나 뭐 이렇게 그런 데도 보면은 교통과 수송 부분에서의 어떤 이 감축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의 교통 시스템의 교통과 수송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에 있어서 사실 이제 기후정의 운동에서 요구했던 바는 이제 어떤 사적인 어떤 자가용이나 소유권이나 이런 시스템의 체계가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교통과 물류의 양을 정확하게 합의하고 만들어가는 시스템 하에서 공공이 책임지는 이제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공공교통은 당연히 모두가 이용할 수 있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된다라는 원칙하에 이제 전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공교통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에너지 못지않게 사실은 기후 운동에서 되게 중요한 의제로 이제 등장해야 된다라는 어떤 고민은 몇몇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이야기가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이 교통 요금이 이렇게 인상되는 어떤 상황들 사람들이 이거 뭐지? 뭐 기후 위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유류세는 인하하고 그럼 다시 차를 끌고 다녀야 되나?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전기차 한참 보조금 막 주면서 다들 전기차 사라고 이렇게 영업했잖아요.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하면 그럼 그게 대안인 건가? 이런 질문들이 이제 사실은 등장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지난 2, 3년 사이에. 그런 속에서 이제 공공교통으로 전환하는 게 기후 운동에서 되게 중요한 사회 전환의 어떤 목표와 대안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동시에 이제 철도 파업이 이제 저희가 9.23 기후정의 행진하는 그 시기에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제 철도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엊그제 이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했고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상황인 건데 그랬을 때 이 철도 노동자들 속에서도 이제 뭐 전부 아주 대중적으로 이렇게 다 이제 철도 노동자들이 공공교통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이 동일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난 6월달에 철도의 날에 이제 성명서를 철도노조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 공공교통 체계로 전환한다고 할 때 그 체계 전환의 핵심 수단이 뭐가 돼야 되냐라고 할 때 철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유류세 인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휘발유 같은 거 사면 이제 그러니까 유류세를 인하했는데 그 유류세에 들어가는 세금 어쨌든 휘발유를 사면 거기에 세금이 또 많이 붙잖아요. 그 세금의 대부분을 도로를 만드는 데 썼다고 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속 자동차를 더 확대 재생산하는 거죠. 도로는 대부분 또 옆에 도로 있는데 또 직선으로 뚫는다고 다 터널 만들고 산 깎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고속도로 그 양평 고속도로 이런 것처럼 계속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돌렸던 건데 그런 방식으로는 사실 기후위기 대응 절대 할 수 없고 기존의 철도 시스템이 가장 어쨌든 탄소 배출량도 낮고 친환경적인 어떤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럼 이 철도를 더 강화하고 철도 노선을 더 확충하고 이 공공교통 시스템으로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사실은 뭐 공공교통 쓰고 싶어도 불편해서 못 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KTX 중심으로만 다 다니고 이제 상간 벽지나 무궁화 새마을 다 없어지고 네. 그다음에 또 철도만으로는 또 집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또
차량 서울이 가장 공공교통 시스템이 발달한 곳이고 서울만 벗어나도 차가 없으면 불편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럴 때 이 공공교통에 대해서 어쨌든 이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대폭 투자하고 바꿔 나가야 되는 게 너무나 절실한 상황인데 오히려 정부 정책은 기존에 이제 이 코레일 중심으로 있었던 이 공공철도를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SR이라고 하는 회사를 새롭게 설립을 몇 년 전에 했었고 그리고 SR이 설립되니까 사실 이제 강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 많이 편해지긴 했잖아요. 거기 수서에서 바로 출발하면 되니까. 근데 그 SR도 사실상 국토교통부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인데 또 다른 공기업을 똑같은 거 또 만들어가지고 경쟁 체제를 말도 안 되는 경쟁 체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기존의 이 철도를 쪼개가지고 팔고 민영화하려고 하는 어떤 수순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네.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철도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당장 9월 1일부터 이제 수서에서 부산 가는 KTX 숫자가 줄고 그 노선을 다른 데로 빼서 이제 이 SRT가 다른 노선까지도 더 확장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닫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반대하면서 파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될 때 사회 전체적으로 이 철도를 대폭 확충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코레일이 운영했던 그 빈약한 철도 시스템을 더 쪼개가지고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SR도 코레일에서 차량을 빌려서 운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공교통이 확충되는 게 아니라 빈약한 공공교통이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더 쪼개지고 더 불안해지고 뭔가 그에 반해서 이제 세금은 계속 들어갈 테고 왜냐하면 민영화하면 수익 보존 해줘야 되니까 지금 버스가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네. 중공영제 한다고 그렇죠. 하는데 보니까 막 사모펀드들이 다 사가지고 시에서 어쨌든 보조 받으니까 그걸로 수익을 올리고 이런 시스템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철도 노조 조합원들이 굉장히 이제 큰 파업을 벌일 예정이 있는데 사실은 이 파업의 의미에 대해서 기후정의 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운동들이 우리의 목소리로 의미 부여를 하고 공공교통을 어떻게 확충해야 될지를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철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로는 저희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한계가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조합원 분들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어렵고 잘 모르고 그럴 거잖아요. 정말 그냥 이렇게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이 지금 당신들의 어떤 활동과 파업이 실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 시스템 전환에서 공공교통, 공공철도를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더 잘 이야기하고 함께 좀 연대하면서 잘 싸우면 좋겠습니다. 네, 단순히 이게 공공교통, 뭐 지하철, 기차, 버스 이런 문제를 넘어서 굉장히 좀 그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자동차와의 어떤 또 이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가 교통수단으로 거의 지금 메인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공공교통을 어떻게 전환하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유류세 얘기까지 또 많은 얘기들이 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너무 말씀 잘 들었고 저는 요구안 중에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공항 건설과 국립공원 개발 사업 중단하라라는 요구안에 또 관심이 많이 갔거든요. 근데 이거에 관심이 간 이유는 이 목소리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제 개발이 되는 그러니까 개발 예정지로 지정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계속 인구 소멸이 일어나잖아요. 서울로 계속 집중이 되고 인구가 집중이 되고 그리고 개발도 사실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계속 된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개발도 우리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좀 경제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식의 뭔가 그 기존의 어떤 믿음들이 공고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반대하는 어떤 기후 활동가들의 이야기 혹은 그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묻혀버리는 흐름이 있어서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어떤 요구가 어떻게 조금 더 대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려면 어떤 담론과 좀 언어가 필요할지 그게 좀 궁금한데 혹시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사실은 좀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네네네. 네, 왜 어려운 질문이냐면 네네. 또 떨어졌네요. 저를 스스로가 상쇄해주네요. 계실 때만 계속 네. 떨어지네요. 저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어려운 질문이냐면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안 해온 이야기는 아니어서 네. 그런데 이 사이에서의 아까 프레임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그 프레임들을 깨고 실제로 좀 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쉽지 않아서 제 자체도 뭐 어떤 큰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어서 좀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그냥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왜 지역이 개발되면 우리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는 말은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큰 범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것이 나의 이익으로 치환을 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사실 착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개발이 되면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이나 소수 어떤 특권층의 이익인지 이것이 근데 나의 이익으로 환원되지 않을 땐 이것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사람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항상 개발이 되거나 뭔가 파헤쳐지거나 이러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 대가를 누가 치르는가. 그러니까 이익도 누가 가져가는 거와 같은 이야기지만 그 대가를 누가 치르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생태계라는 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뭐 예를 들면 갯벌 하나가 파헤쳐져도 나는 그냥 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우리들이 이 생태계 안에 존재하면서 살았던 공동체는 그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은 더 이상 삶의 터전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자연 보호를 하고 자연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우리가 함께 그동안 얘와 더불어 살았구나. 네네네. 갯벌과 더불어 살았고 이 산과 더불어 살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폭넓게 이야기하는 그런 담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미 하고들 계시지만 그리고 좀 덧붙여서 사실은 그런 개발 사업들은 아까 소수의 이익이라고 했는데 세수를 걷기 위한 지방세나 이런 세수를 걷기 위한 그 개발 사업이 필요하지 않아도 개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허구들을 좀 계속 폭로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더 구체적으로 덧붙이자면, 네, 아까 갯벌과 산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만금 이제 최근에 어쨌든 화제가 됐었던 91년도에 방조제 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얼마 전에 거의 마무리를 한 거잖아요. 30여 년에 걸쳐서 엄청 거대한 갯벌과 이제 생명 다양성의 보고였던 건데 사실은 그게 그냥 이렇게 뭔가 그래 뭐 갯벌을 보존해야지 거기에 수많은 생명이 살지 이런 차원의 문제에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 갯벌과 함께 더불어 살아왔던 어민 지역 공동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생계도 유지하고 거기서 수확도 하면서 어쨌든 뭔가 삶을 유지하고 새만금을 잘 보존하는 게 어쨌든 자신들의 삶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었던 건데 사실은 그 삶을 그냥 중단시켜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국가에서 수십조 원의 돈 받아가지고 물막이 공사해가지고 거기 땅 만들어서 이제 땅 분양하고 뭐 공장 들어서기 하고 뭐 컨벤션 사업하고 막 이런 식의 이제 흔히 이제 지역에서는 외지인들 외지인들 좋은 일, 외지인들 돈 버는 일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의 로 진행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이제 생태계나 어떤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말이 뭐 그냥 나는 자연이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는 구체적인 삶의 어떤 공간이었고 수단이었던 건데 많은 개발 사업들이 그런 것들을 폭력적으로 사실은 중단시키고 진행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
너무 소중한 말씀들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정의로운 전환이랑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그러니까 기존의 형태가 지속 가능하다면 지속을 하면 되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아서 전환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가? 어떻게 모두가 다시 그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해법을 우리가 같이 좀 발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우리가 참 이렇게 요구안들을 하나씩 따져 봤는데 그 요구안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영향력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이게 또 대규모 대중 집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럼요. 잠깐만요. 그럼 이제 두 공동 집행위원장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 35,000명이 모였는데 올해는 몇 명 정도 모여야 이게 좀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35,000 참 사회자의 당연히 작년보다 많이 모여야죠. 예. 약간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작년에 모였는데 다들 작년으로 비교할 테니까 뭐 카운트는 누가 어떻게 공식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더 당연히 많이 모여야 모인 분들도 이렇게 힘도 받고 투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뭐 얼마나 모여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몇 년 사이 어쨌든 보수부터 이렇게 정말 다양한 대규모 집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3만, 4만, 5만이 되면은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더 영향이 있어서 직접 그 집회의 효과로 정부가 뭔가 응답할 거다라는 기대는 조금 너무 단편적인 것 같고요.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이 모이고 뭐 4만 명, 5만 명 이렇게 모였을 때 그렇게 모인 힘이 현장에 모인 사람뿐만 아니라 현장에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다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더 강력한 기후정의 운동으로 이제 다시 또 집회 이후에 곳곳에서 이 운동을 펼쳐나가는 주체가 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아가면서 이제 곳곳에서 구체적인 현장의 투쟁들, 요구사항들 가지고 싸움이 또 이어지고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 9월에 또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으쌰으쌰하고 좀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숫자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혹자는 너무 카운트 경쟁하는 거 아니냐,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냐, 숫자는 이퀄 형식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그 힘들이 약간 임계점을 넘게 되면 그 질로 전환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모일수록 좋은데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같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될 일이지 뭐 집행부 몇 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런 면에서 아직 기후정의 행진의 숫자는 너무 취약하고 미약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로서는 나름 또 이것이 성과지만 아직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3%의 법칙, 3.5%의 네네. 법칙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5천만에 3%를 두들겨 보니까 150만 나오더라고요. 치밀하십니다. 네. 다른 촛불이군요. 150만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돌이켜 보니 뭐 예를 들면 87년 6월 항쟁이나 그 촛불 뭐 이런 집회들이 사실은 이제 100만을 넘는 수백만을 이제 100만 단위의 사람들이 좀 모여서 그런 것들을 좀 바꿔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하면서 저희도 물론 저는 여기서 좌절하자고 얘기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는 또 왜냐하면 지난해보다 또 지지난해보다 성장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에 신뢰를 하고 저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 안에
힘을 모을 동력이 좀 없었나? 더 많이 모을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후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 입에서 사실 나오거든요.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이는 힘들은 이렇게 약하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데 우리가 모을 만한 직접적인 동력이 없었을까? 아니면 뭐 사실은 그런 힘들은 좀 준비돼 있는데 우리가 뭔가 그 코드를 잘못 찾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정부나 소위 말하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안 듣는 거는 왜 말을 안 들을까라는 것도 결국 숫자에서 조금 숫자와 관련지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건 간단하게 그냥 안 무섭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 아닌가. 국민의 말을 왜 안 듣지? 이 사람들은 무섭지 않다. 그래서 집단적인 힘이 실제 어떤 물리력으로 작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무서움이 될 텐데 우리는 그런 힘을 보여준 적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 운동이 너무 오히려 조금 반성을 하자면 너무 큰 담론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 그러진 않았을까? 물론 담론도 중요하죠. 우리들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런 담론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담론 이후에 구체적인 전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소위 말하는 그 권력자, 정치인들을 좀 불편하게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성가시게 하는 정도로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숫자들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구체적인 사람들을 좀 거론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성가신 게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이나 힘들이 구체적인 불이익을 좀 주는 방향으로 운동들을 좀 고민하면 지금 숫자는 150만이 되진 않지만 좀 질적으로 좀 단단한 운동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 기후 정의 운동하고 총선하고 연결된 그런 이야기도 많이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좀 어떤 실질적인 그 권력을 쥔 이들을 어떻게 압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것을 좀 연합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쭉 말씀을 하시니까 9.24 기후정의 행진의 모습들이 또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너무 담론적인 큰 이야기만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9.24 때도 되게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난 앞에 속수무책인 사람들의 삶을 보장하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그것들이 또 다양화되어서 펼쳐진 게 열대의 트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열대의 트럭이 천천히 아주 큰 트럭이었어요. 저는 그런 트럭 잘 본 적 없는데 그렇게 되게 뭔가 우리를 이렇게 육박해 오는 그런 트럭이 열대가 지나가니까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그 트럭마다 각각의 굉장히 다양한 의제들이 또 내세워지고 그 트럭 위에 이제 발언자들도 그에 걸맞는 이들이 이제 발언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음악도 또 다양하게 펼쳐졌던 것 같아요. 되게 고전적인 음악에서부터 지금 네네네 소녀시대와 그리고 또 뭐 완전 따끈따끈한 케이팝까지 다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즐길 수도 있었던 행진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의제도 중요하지만 좀 그런 음악 구성이나 뭐 춤이나 그리고 구호 이런 걸 볼 때 다양성에도 좀 뭔가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펼쳐지도록 하는 그런 장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번 행진에도 그런 다양성이 좀 보여질 수 있는,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좀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신 다양성은 9.23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의 기획 자체보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활력이자 힘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저희가 아무것도 준비할 수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행진팀에서 아주 열심히 지금 머리를 싸매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저희가 어제 기자회견도 했었지만 올해 9.23 기후정의 행진은 이제
5대 핵심 요구안을 중심으로 정부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규탄하고 요구하는 방식의 행동으로 좀 집중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진 루트도 지금 이렇게 인원이 많은 곳도 있는데 어쨌든 두 개로 나눴거든요. 네. 그래서 한 루트는 이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쪽으로 방향을 틀고 다른 한 루트는 이제 뭐 SK 본사, 그다음에 일본 대사관, 뭐 정부 서울 종합청사 하여튼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번 작년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한 바퀴 그냥 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서로 확인하고 몸과 몸이 부딪히는 경험을 하면서 아 이게 기후정의의 힘이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한 어떤 퍼레이드와 같은 좀 축제와 같은 행진이었다면 올해는 기후정의를 위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거 해야 된다. 너네 안 하면 정말 안 된다라는 규탄과 힘을 과시하는 행진 루트를 잡고 있고 그게 이제 5대 요구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되는 게 이제 저희 차원에서 잡는 그리고 이제 13개 세부 요구안들도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최대한 저희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 요구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함께하는 참여자들이 이제 다양한 걸 준비해 와서 직접 이제 뭔가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죠. 뭐 여길 준비하는 이제 그룹들도 보면 여성 쪽에서는 여성 선언문을 좀 준비를 하고 있대. 여러 단위들이 함께 모여서 기후정의와 여성 젠더 문제들을 네. 함께 좀 고민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그건 저희가 조직한 것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운동의 성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각자 단위들에서 이미 지금 사전 행동들을 다 조직하고 있고 그래서 운동의 목소리는 그런 것 여러 그 채널을 통해서 다양화되는 부분들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트럭 행진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트럭 행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금 평가들이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저도 굉장히 신나는 트럭도 좀 있었고 네. 심각한 발언을 오래도록 듣느라고 힘들었던 트럭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뭐 일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의식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트럭에서 뭔가 이렇게 관객화 시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위에 함께 집회에 참여한 부분들이 좀 타자화된다거나 우리가 이렇게 관객으로서 늘 바라보는 무대를 바라보는 이런 시선보다는 우리가 함께 좀 즐기고 참여하는 그런 어떤 행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사실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천 몇백 명이 모이는 게 아니어서 안전 문제라든가 사실 어쩔 수 없이 통제적인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행진팀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참여형으로 좀 그 안에서라도 우리가 그 자체를 위기를 이야기하고 요구안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 조금 소통하는 가운데 축제 같은 아까 서로 또 만남이 이루어지는 네. 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소에 조금 재미있는 팁들을 좀 배치할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진짜 기대되네요. 와. 허언증은 아니죠 지금. 아니, 갑자기 엄청 지난 토요일 날 기대된다. 행진팀에서 워크숍도 했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네네. 행진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좀 할까에 대한 워크숍이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번 기후정의 행진의 특징은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규모 군중이 이 숫자가 모였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아니면 어려운데 네.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네. 영국 멸종저항인가요? 네. 예전에 무슨 비디오 테이프를 보다 보니까 스테이 얼라이브인가? 약간 그 노래 하면서 네. 축제처럼 계속 네네. 가면서 서로 그냥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니까 우리 조금 자유로운 시위 뭐 이런 것들도 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아 네, 지금 맞아요. 약간 스포일을 한 것 같은데. 네네.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집회팀에서 이제 또 네. 긴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거 집회를 이제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 90% 이상이 반대를 하는데
시 거리로 나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다 이런 얘기들 들었는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 9.24 기후정의 행진이 다른 집회랑 또 다른 이제 행진이랑 또 다른 것들이 이런 어떤 즐거움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은 투쟁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분노와 이제 억울함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절망감들이 많이 쌓여왔지 않나.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정말 즐겁고 정말 이거를 자기를 표현하고 또 자기의 목소리의 요구들이 잘 담기는 그런 집회가 또 9.23 기후정의 행진이 아닐까. 네, 저 사회자지만 너무 아니요, 바램을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멋집니다, 멋집니다. 좋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모 변호사님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집회나 시위를 나올 때 나오는 동기를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니 사실은 정의의 문제보다 분노의 문제가 1대7 정도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어떻게 조직할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분노는 잘 조직하되 그 안에서 이 분노들을 좀 어떻게 교류하고 유통시킬지 순환시킬지 그런 것들을 좀 재미와 축제 분위기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네. 과제인 것 같아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심리학자신 거 아니에요? 훌륭한 변호사님이셔서 그래요. 네. 네, 저희 사실은 이 마지막 한 말씀 하고 번외 질문 하려고 그랬는데 번외 질문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네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씩 그 두 분께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먼저 하십시오. 네. 네. 9월 23일 날 꼭 만나 뵀으면 좋겠고요. 네. 카메라 보시고. 그 문영웅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저도 이런저런 집회는 좀 많이 나갔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기후 집회는 약간 기운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집회들이 되게 관례적이거나 또는 관성적으로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이제 조직적으로 뭔가 딱 결정이 돼서 이렇게 소집하듯이 진행되는 집회들도 꽤 있는데 뭔가 기후 관련된 집회에서는 사람들이 뭔가 다 자기가 함께 이 자리에 서고 싶다는 어떤 자발성, 욕구, 의지 또는 자기의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4.14 기후정의 파업 때도 사실 거의 비슷한 평가를 또 들었었고 뭔가 이렇게 누군가 딱 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소집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닌 그래서 이번 9.23 기후정의 행진도 사실 그런 어떤 기후 집회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런 집회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동료분들의 손을 잡고 함께 9월 23일 서울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라 그럴까요? 기후 운동에 사실 기후 운동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지만 공동 집행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너무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정말 함께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추진위원 꼭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 함께 해주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변에서 하루에 한 분씩만 그럼 앞으로 20일 남았으니까 한 명당 20명씩 추진위원을 모집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들의 힘이 근데 이 추진위원은 사실은 재정적인 어떤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힘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조직된 힘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고 우리가 하루의 행사를 치르긴 하지만 행사 기획사들이 아니잖아요. 네. 하루의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9.23을 경유하면서 우리들의 운동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거 기억해 주시고 하루 한 명 추진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9.23에서 뵙겠습니다. 네, 저희도 다 같이 어떻게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낼까요? 9.23 네? 이거 들고?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이거 외치면 어때요? 슬로건 아, 좋습니다. 네네네. 슬로건. 아니면 여기서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우리의 힘 9.23 기후정의 행진 함께해요 이렇게 할까요? 어,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 기후정의 행진 함께해요. 네. 네. 쉬운 거다. 네. 네. 하면 됩니까? 네. 네네네. 여기 보시고. 네. 위기를 넘는 아 잠시만요. 요거 이번엔 전체 샷이니까 이거 아. 보시면 돼요. 네.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 기후정의 행진. 함께해요. 와!